마지막 게스트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작년 영상을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막 여러분들과 회의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오늘 대표님한테는 뭐 어떤 날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체포. 기가 막히는데 네. 그날 당일은 그건 알진 못했지만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날 당일은 그 메모를 알진 못했지만 제가 과거 12.12, 5.17, 5.18의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난 뒤도 마음이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됐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헬기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헬기에서 이제 특전사 요원들이 내린 걸 보고 그 다음에 로텐도 홀로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이거 끌려가겠구나.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일단 바리케이트로 문을 일단 막고 최대한 버텨봐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하고 휴대전화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네, 염두에 두고 저는 뒤에 과거 5.17, 5.18 경험을 실제 눈으로 보고 기록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총 들고 들어오고 헬기가 떴기 때문에 실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막다가 끌려가겠구나. 끌려가면 어디로 갈까? 이런 수순들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그날 12.3 비상계엄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그렇죠. 했었는데 현장 기자가 조국 대표 그때 들어가시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거의 사자우를 통하시면서 이것이 그러니까요. 위헌 위법이다라고 네. 딱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었는데 되게 빨리 오셨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 빨리 어디서 뭐 갔죠. 하다가 비상계엄 뉴스를 접하셨어요? 전 저녁 일정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네.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서재에서 네. 저희 아들이 갑자기 급하게 이제 고함을 치더라고요. 아빠 빨리 나와보라고. 네. 그래서 뭐 하니까 이제 계엄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AI다. AI다. 네. 그 말도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도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봤는데 딱 윤석열이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싶어서 바로 연락해서 이제 차가 왔는데 제 경험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미 저희 집 근처에 체포자가 왔겠다. 과거에 다 그랬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원 체포를 먼저 하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아파트의 테라스 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봤어요. 와 있냐 없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파트 내려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없어서 바로 내려가서 타고 갔고 또 혹시 몰라서 승강기 앞에 대기할 수 있을지 몰라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어요. 거의 진짜 첩보 영화 같은 상황을. 근데 확실히 5.17, 5.18 겪은 분들은 똑같아요. 국회의장님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렇던가요? 커튼을 젖히고 상황을 살피고 정문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정문에 없어서 정문으로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겪었던 80년대 세대들한테는 각인되어 있는 DNA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전두환은 영리한 악인이었고 사실 윤석열은 멍청한 악인인 거 분명한 게 전두환 육사를 단 군을 장악한 사람이었고 윤석열은 군 미필 아닙니까? 그렇죠. 군을 너무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프로토콜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김용현이란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 판단을 일단 잘못한 것 같긴 합니다. 진입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매우 허술을 했다는 게 있고 준비 정도도 허술을 했고 그 뒤로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판단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자신은 그 군 경험도 없고 맨날 막 술 먹고 욱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김용현과 그 사령관들은 아주
그 직업적 군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를 허술하게 한 거는 사실 같아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왜 12월 3일이었냐에 대해서도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아직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아직 내란 특검이 못 밝혀낸 것 같은데 조국 대표님은 왜 그 윤석열 씨가 그날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보세요? 제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윤석열이 그 날짜는 바꿀 수 없다고 고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뭐 의견을 얘기했는데 제가 계엄을 했다면 12월 3일쯤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회의가 열려 있는 주중이니까. 그렇죠. 주말에 12월 했겠죠. 4일에 예. 본회의가 예정돼 예, 있었고. 그렇죠. 본회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이 그렇죠. 아니라 가장 지방도 가고 또 쉬고 하는 뭐 토요일 밤이나 그렇죠. 일요일 밤에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뭐 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날짜 받을 때 꼭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아왔다는 어머. 얘기가 많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수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1일 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잠깐 기다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와서 12월 3일이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날 받았을 거다. 야, 저는 검사 진짜. 시절 했던 거를 그대로 했을 거라고 야. 봅니다. 그 태기를 태각에서 했다. 12월 3일이 그래서 윤석열 씨 집권 1000일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죠. 집권 정확한지 1000일 맞이. 모르겠는데. 예. 아니요, 실제로 1000일이 예, 맞고 예. 집권 1000일을 맞이해서 이날을 고집했다라는 야. 설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나올 것 저는 같다라는 뭐 생각이 집권 좀. 천일보다는 예. 그 태길이다? 조선 시대로 보면 그 태길관이 있었을 거다 생각해요. 별자리도 보고 예, 다. 천지 음양의 조화도 보고 나중에 보니 달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무속이 뭐 윤석열 씨도 굉장히 심취했긴 했지만 더 심취해 보이는 사람이 김건희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떻게 저는 뭐 보시는지. 전혀 그 믿고 싶지 않고요.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첫 번째 했던 말이 김건희는 알지 못했다는 말을 네. 했는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때 그날 12월 3일에 김건희 씨가 압구정동 성형외과 갔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보도를 누가 줍니까? 그렇죠. 어떻게 병원에서 알게요? 줍니까? 병원에서 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왜 김건희 씨가 그날 성형외과 갔다는 얘기를 왜 흘렸을까? 예. 저는 이제 윤의 발언과 김건희 씨의 성형외과 그 기사가 동시에 나온 거는 바로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부부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그 특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박은정 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의 롤모델은 전두환이었다. 그리고 5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계엄을 계획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둘 다가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이 사람이 전두환에 대해서 광주 빼고는 정치 잘했다 이런 맞아요. 말들을 그런 말 막 했었죠. 했고 예. 후보 시절. 또 예. 제왕적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도 그런 권력을 원했겠죠. 총장 되고 나면 지시하면 무조건 되는 건데 그쵸. 대통령 돼서 자기는 더 큰 권한을 그 과거처럼 행사할 줄 알았는데 시쳇말로 야당들이 계속 자기한테 덤비고 뭐 자기 말도 안 듣고 예. 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검찰총장이란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큰 권력을 가졌는데 뭐 야당 사람 언론에서 계속 발목 잡고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생각했겠죠. 예. 그게 하나 있고. 예. 근데 본격적으로 계엄을 논의한 시점을 생각하면 예. 저는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특검 요 시기가라고 봅니다. 네. 그때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사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씨인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저도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당시에 후보 수행을 했던 관계자들이 평범한 부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우 특수한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사님의 그 절대적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뭐 되게 집에서 부인이 입김이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의 뭐 사생활이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뭐 검사 시절부터 여러 그 부부에 대한 풍문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뭐냐면
윤석열은 이제 이렇게 머리 구조가 사고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뭐냐면 결국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예언하는 대로 자신의 진로가 형성되고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여러 반복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시킨 대로 했더니 뭐도 되고 총장도 되고 대통령 됐다. 그 다음에 조언도 다 따르는 그 김건희의 조언을 따르면 다 성공한다, 네. 출세한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가 계속 반복 주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명태균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술 취한 무사 네. 어깨 위에 그렇죠. 안전뱅이 네. 주술사가 앉아 있다. 네. 뭐 정확히 그게 묘사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은 김건희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숱한 정적들을 제거할 때도 김건희의 의사가 굉장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조국 대표께서 네. 법무장관을 할 때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이후 이준석이 제거되는 과정도 보면 사후적이지만은 로저 BBA라는 명품 가방을 누가 줍니까? 이준석에 이어서 대표가 된 김기현의 부인이 주지 않습니까? 네. 정적을 제거할 때 김건희의 의견이 작동한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한동훈도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 왜? 한동훈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정적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김건희의 영향 아래서 윤석열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내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란의 기획자는 종국의 김건희였다. 이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일종의 그 체포자 명단을 보더라도 좀 안 맞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각이면 내각,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이게 딱 종류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느닷없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그 양정철 원장이라든가 그래서 누군가의 사감이 들어간 체포 명단이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보고요. 네. 우리 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네. 김건희 씨가 그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인터뷰한거나 또는 뉴스타파 당시에는 이제 JTBC 봉지욱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 등등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윤석열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김건희 씨가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고 김건희 씨가 아까 말씀하신 정적 또는 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제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제거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그 두 분이 봉지욱, 이명수 기자가 증언하거나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항상 신경 쓰고. 아니 그리고 점도 봤다는 조국 거잖아요. 대표가 어떻게 될지. 내가 대통령 될 거 같냐.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점도 볼 수도 있고 사주팔자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게 우리 뭐 습관이나 풍습 중에 하나인데 보통 볼 때 자기의 애가 어떤지 자기의 부인이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를 물어보지 그 관계없는 제3자를 왜 물어봅니까? 생시도 모르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이 왜 저 사주를 물어보냐? 저 사주를. 무슨 관계이길래? 그것도 총장이 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두 부부가 왜 저 사주와 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이거는 맨 처음에 제가 기가 막히게 웃었어요. 웃었고 뭐 물론 과거 이제 이 사람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되기 전에 서초동에서는 유명한 얘기가 그 최운순 장모가 여러 군데 보러 다니면서 우리 딸이 중전 사주냐 우리 딸이 중전 사주냐 물어본다는 말이 이제 소문처럼 돌고 우스갯소리였어요. 저도 얘기 그런 소문을 듣고 아이고 뭐 설마 참 어자에 앉은 이유가 주책이다. 근데 우리 딸이 중전 사주냐를 물어본다는 말을 이제 풍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그 당시는 까십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까십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네요. 아닌 거죠. 통일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렇죠. 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자에 앉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게 본인한테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진지한 일각에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께서 그때 한번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배경 병풍에 왕 행차가 아니라 왕비 행차도를 깔았지 않습니까? 배경으로. 그런 디테일.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도 매우 강하다. 그 유물을 빌려가는 이유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 김건희 씨가 그 굉장히 뭐 이를테면 큰 꿈을 꾸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면 조선일보도 폐간시켜버리고 언론도 다 정리해버리고
그런데 그 수준 자체가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대로 천박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녀가 꿈꾸는 대로 절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고 현재 감옥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진행되는 내란이 종식될 수 있겠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형법학자시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사법부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앞으로? 사법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도 할 수 없고 분노하는 건 좀 잘 알고 있고 저부터도 가장 제가 화가 났던 경우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을 통해서 윤석열을 석방시켰을 때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를 갑자기 이제 그 계산법을 도입을 한 건데 본인의 머릿속으로는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강자에게 이런 사건이 나한테 왔으니까 이때 내가 한번 인권 존중 차원에서 이런 계산을 해서 선례를 만들리라. 모든 사람이 보는 이 집중된 사건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통해서 향후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정도 인권 감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12월 3일 그 밤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게 되면 대법원 행정처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대법원장이 내란 국면에서 단 한 번도 내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럼 대법원장은 그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재판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는 아주 일반론을 얘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게 과거에 김명도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이승만 등이 뭐 그런 나쁜 짓 할 때 다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죠. 내란에는 침묵하고 대선 개입엔 적극적이었죠. 이 모습. 그리고 전 지기현 부장판사 그분이 특별히 그렇게 인권 감성이 많아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혼자 했을까 매우 의문이 됩니다. 매우 의문이 들고. 정말 말씀대로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내란 그 1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의 목소리로 낸 적이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의심 받는 거고 심지어는 1월 19일에 서부지법원을 상대로 폭도들이 난동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신성한 법정에서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조차도 법원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문제조차도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을 이끌 만한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인 문제일 때 빠르게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이제 커리어나 뭐 이제 TK 출신의 경북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시고 대법원장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법조 초엘리트로서 대법원장이 되신 분들의 이제 사고 방식은 본인을 사실상 거의 신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무오류의 신. 그래서 무오류의 신. 내가 신이다. 네,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신은 발언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해가 된다. 신은 말씀하지 않고 그러네요. 법원 행정처장 정도가 나가서 말할 일이지 내란이건 또는 저 법원 침탈이건 등등등이 일어나든 하더라도 신이 나가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신을 대리하는 좀 소소한 인간들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그분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같은 경우도 자신이 그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신이 그 많은 대선 후보들 그 위에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정리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저 밑에 있는 거죠. 대선 후보 경우도 내가 정리하는 신으로서 모든 걸 주재하시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전환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에게는 모든 명줄이 조이대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조이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로. 법조 엘리트가 되게 되면 실제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결국 아무리 뭐 여등 야등 간에 목소리 높아봤자 법정 앞에 오는 순간 내가 명줄을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관들은.
그러니까 법관들, 검찰들도 똑같이 그런 이제, 거죠. 예. 아무리 세상에 예. 잘난 사람, 재벌이건 정치인이건 대선 후보건 예. 기소만 되면 예. 그 뒤부터 나 앞에 오는구나.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은 내가 진다. 그게 예. 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사고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내란 국면에서도 그냥 시체말로 잡것들의 생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문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 이 먼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걸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그러니까요. 저항에 네.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원이 개혁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 신문 중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재판 방영이 안 되는데요. 이준수 씨 이제 오늘 실익이 없다. 예. 이준수 증인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실익이 있는데, 없다. 예,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피고인 신문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공범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원래 공개 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할 수 있죠. 모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은 단순한 그 뭐 주변에 있는 아줌마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 공동 정권의 주체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표정을 보이는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는 재판 중계, 특히 내란 사건 재판 중계가 왜 필요하냐면 그 중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일종의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해야 되는 게 피고인의 이익, 뭐 프라이버시가 네. 있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비교 형량 가능한 이익입니까? 네. 지금 이미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걸 배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분들은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하면 되고 우리는 보면 되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한다는 건 참 안타깝고 이 역시 그 지기현 부장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석방시켰잖아요. 네. 이 마찬가지로 중개부로도 실익이 없다거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거나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문 중계를 불허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법원이고 법원 행정처입니다. 네. 일관된 기준을 법원에 제시하고 예를 들면은 내란 사건 피고인별로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가야 되는데 재판부별로 각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네. 재판부는 영상을 공개하고 어떤 재판부는 일부만 공개하고 어떤 재판부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비일관성이라는 것은 행정처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이제 내란 재판부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통상 경우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윤석열, 김건희, 김영현, 이상민 등을 모두 한 재판부에 몰아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일 재판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현재 법률이 없어도 대법원 얘기로 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네. 그 부패 사건 같은 경우는 부패 전담 재판부에 몰아줘요. 그렇죠.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 하지 않고 그 네. 사건만 매일 합니다. 그 하루에 그게 이진건 판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패 전담 네. 재판부의 판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진관 네. 한 명인 재판장이죠.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지금 이제 입법부가 나서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니 많이 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행정처에 지시를 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를 만들고 네. 만들고 난 뒤에 거기 이제 재판부 구성을 하고 네. 모든 사건을 모으면 돼요. 네. 이 사건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이진관 부장처럼 하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 부장 전혀 지휘관처럼. 다른 모습 아닙니까? 네, 한쪽은 완전히 아주 다른. 엄정한 재판 진행을 한다면 한쪽은 뭐 명랑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뭐 청백전 뭐 사회 진행합니까? 노래 가족 오락관 가족 오락관입니까? 네. 이런 모습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그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황당하잖아요. 신뢰하기가 힘든데 네. 이번 중계 문제도 다 재판부나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맨 처음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를 통해서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돼요. 네. 안 만들고 나니까 재판부별로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짜증이 납니다. 입법부도 짜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란재판특별부 법률을 지금 소위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이제 그 조문을 제가 찬찬히 보니까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수정돼야 될 점이 있긴 합니다. 그건 뭐 너무 법률적인 얘기라서 그건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정돼야 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정신 차려서 빨리 예규 만들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네. 그리고 2심부터라도 몰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조희대 코트에서 그걸 하겠냐.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무죄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내년 1월 18일 구속만기 출소 여부와 상관없이 종국에 무죄 받고 풀려나면 그러면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되는 건데 아무리 직연이라 하더라도 무죄 못 냅니다.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들고 사실 오늘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최후 진술을 온 국민이 들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런 작태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김건희의 목소리를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운운할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재판을 불허함에 따라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김건희를 법원이 비호하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런 문제를 타결하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1심 단계에서는 이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내란재판 전담부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소위 그다음에 본회의 가기 전까지 제가 본 조문 고칠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될 시점에서 특히 통과가 되더라도 2심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지금 이제 결심했다는 얘기는 구형, 최후 변론, 그다음에 선고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 재판부를 만약에 새로 도입하게 되면 다 석방됩니다. 다 석방.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위헌 논란이 많은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많다고 공식 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법률이 지금 바로 통과되면 그 관련 예컨대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이라고 헌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좀 내가 법률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생한 얘기는 빼고 현실적으로는 2심에 적용되어 가지고 2심에 1심 모든 사건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이 2심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심은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다. 그 우리 희망사항 말고 하려면 일찍 했어야 됐었다. 하려면 벌써 했어야 됐고요. 근데 지금 안 됐고 결심 단계 즉 지금 구형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구형하면 선고 바로 합니다. 그 사이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게 되면 전혀 다른 이 의도와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건 법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심 때부터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 말고 법률적으로는 2심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1심에서 미진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철저하게 하면 되고요. 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 2심에 설치되도록 해야 되고 근데 그와 별도로 이제 이번에서 국민들이 깨달은 거는 과거에는 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하에서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모두 받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이제 비리는 범죄는 다 덮고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도 안 하고 수사하고 난 뒤에 무혐의 해놓고 정적들은 그냥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모여서 최근에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됐죠. 또 수사권 이제 박탈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법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법원 욕은 못했어요. 다 그건 상권분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자제한 겁니다. 모두가. 근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윤석열 석방 사건,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시도 등을 보고 경악을 한 거죠. 원래 법원은 존중해야 되고 잘 알아서 똑똑한 분이 잘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구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2심으로 가도록 설정을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인사를 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통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겁니다.
갑이란 재판사의 성향을 다 알아요. 그럼 갑이란 사람을 어디 넣을 것인가? 또 영장 전담 판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행정처에서는 네. 그 판사의 모든 판결과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럼 인사권을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걸 끊어야 되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빨리 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개혁으로 가야 된다 저는 봅니다. 지금 이데일리 속보가 나왔는데요.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서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이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늘 바로 있다.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오늘 바로 구형 예상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거 김건희 구형을 네. 좀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요. 김건희 네. 구형은 이번 이제 지금 그 기소되지 않은 이번 그 사건 네, 이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네. 통일교 세 개 아닙니까? 예. 요 세 개만으로 요번에 오늘 구형하는데 법상 보게 되면 이것도 법률적인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만 가중한다는 법률 주문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무거운 형이 뭐냐면 이제 자본시장법인데 예.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예. 그걸 기준으로 보면 예. 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아마 최소 오늘 것만 얘기하면 예. 한 7년 구형하지 않을까 싶네요. 7년 구형. 네. 와. 유동규랑 비슷하거든요. 유동규 8년 나왔었는데. 유동규 8년 예. 나왔죠. 구형은 예. 최저 한 7년 정도 이상 구형할 것 같고, 예. 근데 김건희 사건은 이번 이 세 가지 것 말고 추가로 계속 수사 기소될 게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게 추가되면 거기서 또 다르게 이루어질 건데 예. 오늘 것만 예, 하면 자본시장법이 가장 중하고 예. 자본시장법이 5년 이상이라 돼 있고 예. 5년에다가 5년에 반 하게 되면 2.5 예. 뭐 이렇게 계산을 예, 예. 나름 대략 해보면 예. 7년 8년 뭐 이러지 구형 않을까. 가능성이 높다. 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가 기소 가능성이 있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는 그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 의심을 다 하죠. 또 합리적 의심인데 김건희를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하려면 윤석열이 인정을 해야 되죠. 진술이 나와야 공모관계가 된다. 진술이 인정이 나와야 되기 된다. 때문에 또는 문자가 나와야 되죠. 예. 내란 관련해서 윤이 여보 이거 내란 어쩔까? 또는 김건희가 오빠 뭐해? 계엄해야지. 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특검법 통과되게 생겼어.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특검법 나오면 통과돼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나오는데 명태균 다 지금 너 그 테이프에 나 나와 어떡할 거야 오빠 막 이렇게 하는 텔레그램 문자나 육성 녹음이 나오면 그럼 바로 가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아주 김건희가 매우 영리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 정리했을 거고 예. 그 윤석열에게 이거 발언하면 당신 큰일 나라고 아마 다 정리를 해두지 않았을까. 아니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12월 3일에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 볼 게 아니고 관저 CCTV 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 서리 뭉치를 윤석열한테 주고 윤석열이 와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물론 농담입니다. 네. 그것도 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그날 12월 3일 오후에 그 성형외과 갔던 고 말고요 김건희 씨 행적이 사실 잘 안 나와 있긴 나오죠.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란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건 하여튼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없으면 기소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세 가지 말고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까 재판부 우리가 사실 김건희 재판부가 중계를 피고인신문 중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은 피고인이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방송 중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서 방송 우리가 중계에 실익이 너무 없다. 오해를 할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네, 그 본인이 증언을 해야 거부했기 되는데 때문에 증언을 안 하는데 영상 그거를 틀어봐야 뭐 어차피 볼 게 없다 이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고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진술 거부에 이제 우리나라 재판 지휘할 때 진술 거부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합니다. 그러면 딱 끝나버립니다. 피고인 신문이. 네. 우리나라는 진술 거부권 행사에도
100개의 질문을 맞다, 또. 예, 뭐 그게 3시간, 없네요. 4시간, 예. 5시간 허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렇게 예. 했으니까 한독수도 그러면 진술 거부합니다만 뭐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판 진행인데 그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또. 예. 그런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자,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 지금 있는 특검의 기간 연장 해병 특검은 어차피 해소하고 끝났죠. 나머지 그 김건희 내란 두 특검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 연속성 차원에서. 그러나 조은석 특검과 그 민중기 특검이 매우 고단해한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조은석 민중기 두 분의 고단함과 관계없이 이제 지금 미진한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설특검으로 가서 인수인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되죠. 네. 1차적으로는 지금 국가수사본부 바로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해소된 경우 특검이 해소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갈 것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꾸릴 거예요. 예. 국가기관을 이미 준비를 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남아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진한 수사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내렸을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네. 검사들이 관련된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요. 네. 이 덮었던 사건. 예.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 국수본이 그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수사를 해 나갈 때 네. 이게 잘 되겠느냐?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법원까지도 아예 안 갈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은 영장 신청권이 없으니까요. 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제가 예컨대 뭐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업무 지시상에서 국수본으로 가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라 그러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법 2차 특검법 얘기하시는데 2차 특검을 만들게 되면 공격 소지가 높아집니다. 네. 또 만드냐 또 이미 그러고 뭐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만드는 선택을 이제 민주당이 선택하셔야 할 건데 저 같으면 2차 특검 하기보다는 2차 특검법 통과보다는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이건 법률도 필요 없이 합수본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국수본 사이에 합동수사본부 하다 그러면 검사하고 경찰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네. 같이 수사하기 때문에 기소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합수본으로 가는 게 전 합리적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 쟁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간단한 길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2차 특검법을 만드니 마느니 하는 것보다 네. 제가 말한 건 위헌 소지가 없어요. 예. 아무 논란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연결되지만 이제 내란 그 전담부 같은 네, 경우도 전담재판부. 저도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대법원이 스스로 반성하고 네. 예규를 통해서 만들면 예. 위헌 소지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이거 저의 희망 사안이 두고 보죠. 뭐. 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인가요? 매우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네. 예. 그럴 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고 특히 법원 노조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여요. 탄핵 없이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고 그게 매우 또 전국을 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요소여서 굳이 그렇게 정쟁의 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법원 조직 내부의 권위가 떨어졌고 법원 노조 말씀하셨는데 법원 노조 말고도 판사분들이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27년까지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빨리 물러나셔야 되고, 근데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탄핵 문제로 가는데 탄핵을 하려면 대법원장 조희대가 위법한 위헌적 행동을 했음이 증거로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헌재로 가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특검이 아직 그 부분은 수사를 못했고 우리 의심만 있잖아요. 네.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더
앞으로 이제 합수본에서 하건 또는 언론에서 또 조사를 뭐 취재를 하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시 12월 3일 시점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게 터져 나오면 일정 시점에는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그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죠. 본인이 스스로. 네, 스스로 이런 지금 이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장막 뒤에 숨어 있거든요. 아까 말 신처럼 무오류의 신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인데 이제 빨리 나오셔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러이러한 사법개혁 하겠습니다 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뭐 기대하기 힘든데 그걸 좀 기다려 보죠. 연관해서 좀 첨언을 하면은 지금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고소고발인들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은 이걸 무혐의 처분하고 가면 안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상의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1차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을 감안해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든 특검에서 수사를 하든 간에 이어서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다. 무혐의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이어달리기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수본과 중앙지검이 함께 팀을 짜서 합수본으로 구성된 이분들은 기간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뭐 몇 달 안에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럴 행정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2.3 빛의 혁명 특별 생방송 1주년 특별 생방송 저희 2시간 반 동안 함께 했는데요. 국회의장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조국 대표 인터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 오니까 교차하고요. 그 모든 걸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조국혁신당 2기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이 크게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과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은 게 내란을 이제 완전히 종식한 게 있죠. 그거는 1심 유죄 판결, 2심 유죄 판결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모자란 수사들을 끝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검 앞으로 만들어질 뭐 합수본 또는 법원에서 할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란 이후 세상,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여의도에 오늘 많은 국민들이 모이실 건데 또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에 여의도에 수많은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오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응원봉의 색깔과 응원봉의 모양이 뭐 다양하고 다채로웠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권자 국민이 모여서 내란을 격퇴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 향후에 만들어질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권자 국민의 꿈, 희망,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실현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그런 점에서 저 또는 조국혁신당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민주당 당원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형식적으로 민주당 당원이시고 민주당 정부지만 빛의 혁명을 이제 빛의 혁명에 참여했고 그걸 완수했던 국민들 전체 정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2023년에 민주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면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은 저는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응원봉의 색깔이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웠다. 그것을 다 유념하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정부를 이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대충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개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차별금지법 지금도 안 됐거든요. 정말 해야 될 뭐 인권 현안들 너무나 많아서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수사 재판 뭐 왜 공개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가슴 한편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어깨 걸고 연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도 이따 오후에 그 시민 대행진에 참석하시죠? 예, 발언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네. 두 분 하는 채널에도 불러주십시오. 예. 자,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오늘 오후에 좀 일찌감치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 들고 현장 라이브 오랜만에 저희 나갈 테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퇴근길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는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자분들의 비상계엄 내란 1주년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